고객님, 이 통장 잔고요. 영원이에요. 찾으실 돈이 없습니다. 은행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킥킥 비웃었죠. 세상에 0원짜리 통장 들고 와서 저 난리를 친 거래. 분유값이 없어 굶주린 아기를 안고 죽은 아버지의 낡은 통장 하나 들고 찾아간 은행에서 돌아온 건 모멸감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를 껴안고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통장 겉면의 이름 석자를 본 한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젊은 회장 강민혁이었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 이만호. 일용직 노동자였던 이분이 저 대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재벌 회장은 왜 0원짜리 통장 앞에서 얼어붙었을까요? 가난한 아버지가 남긴 빈 통장 속에 숨겨진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슬어있는 반지하 단칸방 안에서 갓난아기 은우가 숨 넘어갈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빈 분유통을 거꾸로 뒤집어 흔들다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우야, 은우야. 엄마가 줄게. 엄마가 금방 줄 테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응? 지수가 아기를 안아 올리며 등을 토닥였지만 은우는 점점 더 세차게 울었습니다. 제발 좀 울지 마. 엄마가 줄 게 없어. 줄 게 없단 말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동전 한 입 남아있지 않았죠. 은우는 울다 지쳐 울음소리마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방 구석에 놓인 남편의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건설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헌 작업복과 금간 안전모뿐이었죠. 상자 밑바닥 신문지 아래에서 손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낡은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겉면에 적힌 이름 이만호. 1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정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뭐라도 남겨놓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있으면 은우 분유 한 통 살 수 있는데. 지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쥐고 얇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은우를 목도리로 감싸 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골목으로 나섰죠. 버스비가 없어 내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40분을 걸어 도착한 시내 중심가의 대형 은행 정문을 밀고 들어서자 입구의 경비원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예금 찾으러 왔어요. 지수가 통장을 꺼내 보이자 경비원이 낡은 통장을 흘깃보더니 턱짓을 했습니다. 저쪽 구석에 번호표 뽑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뽑고 앉아 계세요. 1시간을 기다려 마주한 3번 창구의 은행원이 통장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마그네틱이 거의 다 벗겨졌는데요. 예금주 이만호, 본인이세요? 아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통장이에요. 아, 그러시면 상속인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셨어요? 신분증은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금 없어요. 증명서가 없으시면 저희도 인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요, 지금 아기가 며칠째 굶고 있어요. 분유 한 통만 살 돈이면 되거든요. 제발 다른 방법 좀 없을까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단말기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읽힐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은행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었다 뺐다를 서너 번 반복하는 사이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창구를 막고 있으니까 뒷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응?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쏘아붙였습니다. 옆에 양복 차림 남자도 거들었죠.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예요? VIP 고객을 이렇게 줄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지점장 당장 불러요. 저 사람 빨리 좀 내보내라고요. 지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품속의 은우가 소란에 놀라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은행원이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잔고요. 0원이에요. 찾으실 돈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객장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번졌죠. 어머 세상에. 0원짜리 통장 들고 와서 저 난리를 친 거야? 아이고 참. 지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주저앉아 은우를 껴안은 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은행 안쪽 VIP 라운지에서 지점장의 깍듯한 배웅을 받으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태성그룹의 젊은 회장 강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을 수행하던 비서실장 최 실장이 소란을 발견하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고객님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최 실장이 지수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는 과정에서 지수의 가슴팍에 끼워져 있던 낡은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펼쳐졌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통장 겉면의 세 글자에 닿았습니다. 2만 5. 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걸음이 멈추고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몸을 숙여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통장 누구 겁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거예요. 왜요? 돌려주세요. 아버지 성함이 이만호.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통장 돌려주시라고요. 민혁이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향해 입을 열었죠. 1년 전 태성건설 서울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졌을 때 한 분이 제 몸을 밀치고 수십 톤짜리 철근 아래로 뛰어드셨습니다. 민혁이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 이만호. 일용직 노동자였던 이분이 저 대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바로 그분의 딸입니다. 객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죠. 민혁이 품에서 지갑을 꺼내 백지수표를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기 분유값부터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말씀하십시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이었습니다. 지수는 수표를 손등으로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목숨값을 종이 한 장으로 치르겠다고요? 필요 없어요. 이런 동정 안 받아요. 지수는 바닥에서 일어나 민혁의 손에서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랑 제 아이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제발 그냥 놔둬요. 은우를 단단히 안아올린 지수가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자의 등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민혁의 주먹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쥐어졌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저 사람 이름 사는 곳,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오늘 안으로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민혁의 눈이 유리창 너머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자의 등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의 허름한 단칸방이 있는 달동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그 차에서 정장 차림의 민혁과 최 실장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최 실장이 가파른 시멘트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랐죠. 금이 간 시멘트 틈새로 잡초가 삐져나와 있었고 계단 옆 배수구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단칸방 앞에 도착한 민혁의 표정이 참담하게 굳었습니다. 녹이 쓴 철문 틈새로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민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지수 씨, 저 어제 은행에서 만났던 강민혁입니다. 잠깐만 대화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뚝 멈추더니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은우를 안은 채 문틈 사이로 얼굴 반쪽만 내밀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젯밤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사람 주소를 캐고 다니시는 거예요? 재벌이면 그런 것도 되는 건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제 은행에서 보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가난한 여자가 영원짜리 통장 들고 울고 있는 꼴이요? 구경 잘하셨으면 됐잖아요. 돌아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만호 선생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갚으시겠다고요? 지수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지수의 눈 아래에는 까맣게 그늘이 져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죠. 들으세요, 회장님.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잃었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건 빚뿐이었고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요. 어제도 왔어요. 그저께도 왔고. 지수가 한 발짝 나서며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저한테 재벌 회장님이 찾아와서 값싼 동정을 베풀어 주시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제 비참한 꼴 구경하러 오신 거면 충분히 보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민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지수 씨, 동정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의 딸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다. 그 말이 동정이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겠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겁니다.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곧 고개를 저었죠. 빚이요? 그러면 그 빚은 아버지한테 갚으세요. 저한테 갚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옆집 슈퍼 문이 벌컥 열리며 오씨 할머니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 일은 아침부터 웬 양복쟁이들이야. 지수야, 이 사람들 누구냐? 또 빚쟁이야? 오씨 할머니가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양반은 빚쟁이 치고는 너무 귀티가 나는데. 지수야, 무슨 일이야, 응? 아무 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잘못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지수가 서둘러 민혁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저는 누구 신세도 안 져요. 민혁이 계단을 밀려 내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녹슨 철문이 쾅 닫혔죠. 민혁은 골목 아래 세단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단칸방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입을 열었죠. 최 실장. 네, 회장님. 이지수 씨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봤나? 네, 어젯밤 기본 조사를 마쳤습니다. 남편 김도연은 태성건설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2달 전 현장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사망 전 김도연 명의로 하청업체 운영 자금 수억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 정작 그 돈이 김도연에게 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출 승인 서류에 찍힌 도장도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누가 김도연한테 횡령 누명을 씌운 거란 말이지. 그 하청업체 대표가 박 사장이라는 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그룹 내부의 반대파 임원 몇 명과 오래전부터 결탁해온 정황이 있습니다. 반대파? 네. 회장님께서 취임 후 하청 구조를 개편하려 하셨을 때 강하게 반발했던 그 임원들입니다. 민혁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최 실장, 박 사장과 관련된 모든 하청업체 거래 내역을 전면 재조사해 서류 하나, 전표 한 장까지 빠짐없이 범위가 상당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딸 남편을 죽인 놈이 우리 그룹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당장 시작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의 한쪽 구석에 검은 유리창의 승용차 3대가 나란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차 뒷좌석에 하청업체 대표 박 사장이 앉아 있었고 양옆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내려 박 사장의 차에 올라탔죠. 큰일 났어. 강민혁이 그 여자를 찾아갔대. 반대파 임원 중 하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이지수를 직접 찾아갔다고? 박 사장이 안경을 벗으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미친놈, 재벌 회장이 달동네까지 기어 올라간 거야? 대체 왜? 어제 은행에서 이지수를 만났다더군요. 이만호 딸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만호? 그 건설 현장에서 죽은 일용직 영감? 네, 강민혁 목숨을 구하고 죽은 그 사람이요. 문제는 강민혁이 이지수 남편 건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도연 횡령건이 들통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놈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게 밝혀지는 순간 감옥행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정하자는 겁니다. 박 사장이 창밖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수 그 여자 살아있으면 안 돼. 그 여자가 남편 서류를 들고 어디 가서 입을 열면 우리가 김도연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운 게 다 터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사장이 전화기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장마저기한테 연락해. 이지수 모자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장마저기요? 그 사채업자? 어차피 이지수 남편 빚 독촉하러 다니던 놈이잖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날 밤 지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수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젖조차 나오지 않는 가슴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우가 배고파 보채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똑똑.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고 문 앞 바닥에 분유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뚜껑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낡은 분유통이었죠. 할머니가 놓고 가셨나? 지수는 분유통을 집어들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죠. 은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상한 분유를 물에 탔습니다. 젖병에 담아 은우의 입에 물렸죠. 은우가 허겁지겁 분유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은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안고 텅 빈 골목길을 내달렸습니다. 밤 11시 24시간 보건소를 향해
맨발이나 다름없는 운동화로 뛰고 또 뛰었죠. 같은 시각 태성그룹 본사 민혁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최 실장이 올려놓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최 실장, 이게 사실이야. 네. 김도연은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 사장이 빼돌린 돈을 전부 김도연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김도연의 사인도 단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위장한 타살 정황이 뚜렷합니다. 민혁의 두 손이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그룹 안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 남편을 죽이고 그 죄를 죽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놈들이 버젓이 앉아 있었다는 거지. 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의 서류와 펜꽂이를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법무팀 전원 소집해. 지금 당장. 지금이 밤 11시입니다. 회장님. 시간이 문제야? 박 사장 관련 하청 계약 전부 동결시키고 검찰 고발장 준비해. 오늘 밤 안으로.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민혁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서서 창밖 어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만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어두운 집무실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각 보건소에서 해열제 한 알로 간신히 은우의 열을 내린 지수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단칸방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지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단칸방 앞에 낯선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덩치 큰 사내의 셋이 내리더니 지수의 집 철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죠. 쾅, 쾅, 쾅. 녹슨 철문이 찌그러지며 벌어졌고 사내들이 어두운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가 은우를 꽉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는 전봇대 뒤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내들이 부서진 철문 안으로 사라진 뒤 방 안에서 물건 뒤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여기 없는데. 여자도 없고 아기도 없어. 차에서 봤을 때 불 꺼져 있었으니까 밖에 나간 거지. 기다려. 곧 돌아올 거야. 굵직한 목소리가 골목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품속의 은우가 꿈틀거리며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지수가 아기의 입에 새끼손가락을 물려 울음을 막았죠. 제발, 제발 울지 마. 은우야, 지금은 안 돼.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돌아서서 도망치려는 찰나 방 안에서 나온 사내 하나가 골목 아래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여자 있다.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가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키자 나머지 둘이 우르르 골목으로 쏟아져 나왔죠. 지수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지만 보건소까지 다녀온 지친 다리가 세 발자국도 못 가 휘청거렸습니다. 덩치 큰 사내의 손이 지수의 점퍼 뒷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딜 가? 이리 와. 지수가 끌려가듯 부서진 단칸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사내들이 뒤집어 놓은 탓에 이불과 옷가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방 한가운데 다리를 떡 벌리고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가느다란 사내, 장마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왔네. 기다리다 지칠 뻔했잖아. 장마적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지수가 은우를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나가긴 뭘 나가. 내 남편 김도연이가 빌려간 돈 받으러 왔어. 장마적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수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봐.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붙어서 지금 3억이야. 내 남편이 도장 찍은 차용증이야. 지수가 차용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억이요? 남편은 5천만 원을 빌린 적도 없어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조작? 야,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 김도연 도장. 죽은 남편이 빌려간 돈을 마누라가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가짜예요. 남편은 그런 돈 빌린 적 없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마적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느긋하던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칼날처럼 가늘어졌죠. 이것 봐. 좋게 말할 때 여기 지장 찍어. 신체 포기 각서야. 이거 찍으면 빚 다 없애줄게. 장마적이 또 다른 종이와 빨간 인주를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요? 미쳤어요? 절대 안 찍어요. 안 찍어? 진짜 안 찍을 거야? 장마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수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싱크대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지수의 손이 싱크대 위를 더듬어 식칼 하나를 움켜쥐었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지수가 칼을 앞으로 내밀며 외쳤습니다. 칼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장마적이 턱짓을 하자 옆에 서 있던 수아가 번개처럼 다가와 지수의 손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아! 지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수아가 지수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자 지수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지수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은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장마적이 쓰러진 지수에게 다가가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야, 각서 안 찍겠다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지. 장마적이 손짓을 하자 수아 하나가 지수의 팔을 비틀어 은우를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아기 나요. 나.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다른 수아가 지수의 몸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장마적이 은우를 거칠게 받아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에 오늘 밤 배 타고 나가. 해외 입양 브로커한테 넘기면 내 빚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지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야? 갓난아기를 팔아넘기겠다고? 제발, 제발 은우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뭐든 할게. 각서든 뭐든 다 할 테니까 아기만 돌려줘요. 아까는 안 찍는다며?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해봤자 늦었어. 이 애는 내가 가져간다. 장마적이 바닥에 있던 자루를 집어들어 은우를 담으려 했습니다. 지수가 바닥을 기어 장마적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나. 내 아기 돌려달라고. 지수가 이를 악물고 장마적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장마적이 인상을 찌푸리며 지수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죠. 인연이 끝까지. 지수가 옆으로 나가떨어졌지만 다시 기어가 장마적의 바지를 물어뜯었습니다. 발길질이 2번, 3번 이어졌지만 지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죽여도 좋으니까 아기만 돌려줘. 제발. 지수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당장 경찰 부른다. 경찰. 오씨 할머니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부서진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러나 있어.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들면 다쳐. 수아 하나가 오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뒤로 나가떨어지며 골목 바닥에 쓰러졌죠. 할머니.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마적이 은우를 자루에 담고 방을 나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골목 바깥에서 귀를 찢는 타이어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색 밴 4-5대가 골목 양쪽을 막아서며 급정거했죠.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에는 삼단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특수 경호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순식간에 골목을 점거하고 단칸방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장마적의 수하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죠. 뭐야 이것들이. 장마적이 자루를 쥔 채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텄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 코트를 입은 민혁이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혁의 얼굴에 짙은 살기가 서려 있었죠. 민혁의 눈이 장마적의 손에 들린 자루에 꽂혔습니다. 자루 안에서 은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루 내려놔. 민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너 누구야? 여기 왜 끼어들어? 내려놓으라고 했다. 민혁이 손짓 한 번을 하자 경호원들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아 셋이 저항할 틈도 없이 팔이 꺾이고 무릎이 꿇려졌죠. 장마적이 자루를 든 채 뒷걸음질을 쳤지만 경호원 둘이 양쪽에서 장마적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이 자식들이. 나. 자루가 바닥에 떨어졌고 민혁이 재빠르게 자루를 받아 은우를 꺼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은우를 민혁이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바닥에 짓눌린 장마적의 머리채를 경호원이 틀어쥐어 얼굴을 들게 했습니다. 민혁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장마적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내 주인 박 사장의 비자금 장부야. 횡령 내역, 김도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증거 전부 들어있어. 민혁이 서류를 장마적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읽어봐. 내 주인이 뭔 짓을 했는지 똑똑히 읽어보라고. 장마적이 서류를 뱉어내며 악을 썼습니다. 너 누군데 이래. 박 사장님이 가만 안 둘 줄 알아. 박 사장? 그 인간 1시간 전에 검찰이 잡아갔어. 장마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네가 직접 확인해. 너희도 오늘부로 끝이야. 김도연 살인 교사, 아동 납치 미수. 이 정도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골목 바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장마적과 수아 셋을 포승줄에 묶어 하나씩 끌고 나갔죠. 오씨 할머니가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은우는 무사해. 할머니도 다치셨잖아요. 나는 괜찮아. 이 늙은이가 뼈가 얼마나 단단한데. 은우는 어디 있어? 저기, 저 사람이 안고 있어요. 오씨 할머니가 은우를 안고 있는 민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 그 양복쟁이 아니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자 지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은우를 껴안으려 민혁에게 다가가던 지수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앞으로 꺾였죠. 민혁이 한 팔로 은우를 안은 채 다른 팔로 쓰러지는 지수를 받아냈습니다. 이지수 씨, 정신 차리세요. 지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 실장, 차 돌려. 태성병원 응급실로 간다. 지금 당장. 민혁은 피투성이가 된 지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다른 팔에는 울다 지친 은우가 매달려 있었죠. 뒷좌석에 지수와 은우를 태운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지수가 태성병원 VIP 병동에서 눈을 뜬 것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스쳤죠. 지수가 고개를 돌리자 병실 한쪽에 놓인 아기 침대에서 은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우. 지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죠. 무리하지 마세요.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은우는 괜찮은 거예요? 네. 소아과 전문의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도 내렸고 분유도 잘 먹고 있어요. 지수가 아기 침대 쪽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태성병원 VIP 병동입니다. VIP 병동이요? 저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퇴원할게요. 갈비뼈에 금이 간 사람이 어딜 갑니까? 치료 다 끝나고 퇴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내요?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요.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러시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동정은 안 받는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혁이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이지수 씨, 동정이 아닙니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남편분 김도연 씨 건입니다.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김도연 씨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수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성건설 3차 하청업체 대표 박 사장이라는 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죄를 전부 김도연 씨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만들어서요. 그러면 남편이 죽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갔다고. 억울하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저도 반쯤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의 사망도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사장이 사주한 타살 정황이 뚜렷합니다. 타살이요? 남편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사장은 이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를 찾아왔던 장마적이라는 자도 같이 잡혔고요. 남편분의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진 빚 때문이에요? 빚도 있지만 제가 경영하는 그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지수가 민혁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사흘 뒤 퇴원 절차를 마친 지수와 은우를 민혁이 직접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태성그룹 임원 사택 단지 아니었죠. 철통 보안 게이트를 지나 도착한 건물 앞에서 지수가 차 밖으로 나오며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임원 사택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사택이요? 저보고 여기서 살라고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단칸방으로 돌아갈게요. 그 단칸방은 문짝이 부서져 나갔고 장마적 일당이 안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은우가 잘 데가 없어요. 지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민혁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청업체 비리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태성그룹 차원의 공식 배상입니다. 사택과 여기 있는 물건들은 배상금의 일부예요. 법무팀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지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죠. 이건 동정이 아니라 배상이니까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민혁의 집무실을 찾아왔죠.
회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말씀하세요. 저 여기서 그냥 보호만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이요? 네. 저도 제 힘으로 벌어서 은우를 키우고 싶어요. 남의 돈으로 사는 건 제 성격에 안 맞아요. 민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본사 1층에 사내 보육시설이 막 완공됐습니다. 태성키즈라고 직원들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인데 총괄 매니저를 못 구하고 있었어요. 보육시설이요? 이지수 씨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하셨죠?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보신 거예요? 배상 절차 진행하면서 기본 이력을 확인한 겁니다. 전공도 맞고 자격증도 있으시니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능력 되시는 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할게요. 꼭 잘할게요. 지수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벽은 높았습니다. 재벌가와 엘리트 임원 출신의 학부모들이 지수를 반기지 않았죠. 저 사람이 총괄 매니저라고? 어디서 왔대? 달동네 출신 미망인이래. 남편이 빚쟁이한테 쫓기다 죽었다나?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지수의 등 뒤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임원의 부인이 지수가 아이들에게 분유를 타주는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 매니저. 이거 무슨 분유예요? 영양사 선생님이 선정한 프리미엄 분유입니다. 프리미엄? 이거 싸구려 아니에요? 내 아이한테 이런 걸 먹이라고? 성분 검사 다 마친 제품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원 부인이 지수의 손에서 분유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달동네에서 상한 분유 먹이던 사람이 분유를 알아? 이런 싸구려 분유는 내 아이한테나 먹여. 임원 부인이 분유 그릇을 지수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분유가 지수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보육시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에 묻은 분유를 손등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흘린 분유를 행주로 닦기 시작했죠. 깨끗이 치울게요.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육시설 문이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는 지수와 그 앞에 서 있는 임원 부인을 본 민혁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민혁이 지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임원 부인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태성키즈는 직원 자녀를 위한 복지시설이지 사모님의 개인 하인을 두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하면 이용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임원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민혁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2명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사이 한 아이가 작은 블록을 입에 넣었죠. 캑.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었죠. 어떻게. 빨리 구급차 불러요. 교사가 울상이 되어 허둥댔습니다. 지수가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안아 올려 등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 아이의 명치 위에 주먹을 대고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뱉어내.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4번째 압박에 아이의 입에서 블록 조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가 크게 숨을 들이쉬며 울음을 터뜨렸죠. 괜찮아. 이제 다 됐어. 잘했어. 지수가 아이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부가
보육시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태성그룹 핵심 임원과 그 부인, 며칠 전 지수에게 분유를 뿌린 바로 그 여자였죠. 준혁아. 임원 부인이 아이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아이가 블록을 삼켜서 숨이 막혔는데 이 매니저가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빼냈습니다. 교사가 설명하자 임원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준혁이를 살린 거예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원 부인의 무릎이 꺾이며 지수 앞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임원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건지. 임원 부인이 지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준혁이가 무사한 게 중요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수가 임원 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성키즈는 그룹 내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았죠. 지수의 건의로 오씨 할머니가 보육시설 전담 조리사로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밥을 하게 될 줄이야. 지수야, 이 할미가 솜씨 하나는 끝내주는 거 알지? 알죠, 할머니. 할머니 된장찌개 마시면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는 소리 못 할 거예요. 그럼. 이 할미 손맛을 누가 당하겠어. 오씨 할머니가 앞치마를 매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민혁이 보육시설로 내려왔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으로 은우의 기저귀를 갈다가 테이프를 엉뚱한데 붙이기 일쑤였죠. 회장님,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거꾸로 붙이셨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업 인수합병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지수가 웃으며 민혁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 테이프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민혁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만 지수는 알아채지 못했죠. 주말이면 세 사람이 민혁의 차를 타고 교회 마트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 안에 은우를 태우고 민혁이 밀어주면 은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회장님, 은우가 회장님 보면 제일 많이 웃어요. 그런가요? 나한테 웃는 겁니까? 카트가 좋아서 웃는 겁니까? 회장님한테 웃는 거예요. 확실해요. 지수가 웃으며 은우의 볼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카트를 나란히 밀고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한 가족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반대파 수장장 전무가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강민혁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혁 회장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에게 시가 30억 원짜리 임원 사택을 사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장 전무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지수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달동네 골목에서 해진 점퍼를 입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지수, 달동네 출신 미망인입니다. 남편이 횡령 혐의를 지고 죽은 사람의 아내예요. 이 여자가 회사 자산인 사택에 공짜로 살면서 사내 보육시설 총괄 매니저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없이요. 주주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스크린에 은행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지수의 뒷모습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0원짜리 통장 들고 은행 바닥에서 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태성그룹 시설의 총괄 매니저로 앉힌 게 정상적인 경영 판단입니까? 객석 곳곳에서 혀차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은 앞줄에 앉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무릎 위 두 손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죠.
지금 바로 회의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장 전무가 손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강당 맨 뒤쪽에 대형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태성그룹 핵심 임원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들 준혁이의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옆에 부인이 나란히 섰고 뒤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표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핵심 임원이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장 전무님이 이지수 매니저를 검증 안 된 외부인이라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지수 매니저는 태성건설 하청업체 비리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보상 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겁니다. 핵심 임원이 법무팀 공식 서류를 스크린에 비추었습니다. 남편의 횡령 혐의도 하청업체 대표 박 사장이 조작한 겁니다. 박 사장은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이지수 매니저 부임 후 보육시설 이용률이 40%에서 98%로 올랐고 운영비 대비 수익률도 흑자 전환됐습니다. 직원 만족도 1위예요. 검증 안 된 사람이 이런 성과를 냅니까? 장 전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핵심 임원의 부인이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수 매니저에게 분유를 얼굴에 뿌린 사람이에요. 싸구려라고 모욕을 줬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아들이 블록에 목이 막혀서 숨을 못 쉬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댈 때 이지수 매니저가 뛰어와서 살려냈어요. 자기한테 분유를 던진 사람의 아이를 목숨 걸고 살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원 부인이 두꺼운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학부모 직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연대 성명서입니다. 저희 모두 이지수 매니저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강민혁 회장님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뒤에 선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전무, 피해자 돕는 게 사적 유용이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청업체 비리로 남편 잃은 사람한테 보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주주들의 수군거림이 장 전무를 향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해임하는 부결, 반대파 임원 3명의 직무정지안이 가결되었죠. 그 주말 사택정원에서 은우의 첫 번째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돌잡이 상위에 실, 연필, 청진기가 놓여 있었고 한가운데에 민혁이 올려놓은 태성그룹 사원증이 있었죠. 은우가 아장아장 걸어가 사원증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사원증 잡았다. 우리 회사 막내 사원 탄생이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지수가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하나 줄 게 있어. 상자 안에는 투박하고 낡은 남자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계야. 사고 당시 차고 계셨던 건데 산산조각 났던 걸 1년 걸려서 수리했어. 민혁이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각인이 깨져 있었는데 복원했어. 읽어봐. 지수가 시계 뒷면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지수에게.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새겨놓으셨어?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하셨는데 직접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닐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가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민혁이 지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멈춘 시계를 다시 고친 것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가 지킬게. 너랑 은우의 시간을 평생 내가 지켜줄게. 지수가 눈물 젖은 얼굴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녀가, 응. 지수는 아버지의 시계를 가슴에 품은 채 민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 키즈 보육시설은 미혼모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 텐트를 치고 캠핑 놀이를 하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든 은우를 가운데 눕히고 양손을 마주잡은 민혁과 지수가 서로를 바라보았죠. 민혁아,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운 건 나야. 너랑 은우가 내 인생을 바꿔놨으니까. 두 사람의 손이 잠든 아기 위에서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육시설에서 잘 놀던 은우가 갑자기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교사가 은우를 안아 올리는 순간 은우의 입에서 까만 피가 쏟아졌죠. 은우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우야, 은우야. 눈 떠봐. 은우야. 지수가 달려와 은우를 안아 올렸지만 아기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태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국내 최고 의료진이 총동원되어 긴급 검사에 들어갔죠. 민혁이 응급실 앞에서 지수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민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검사가 끝나고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주치의의 얼굴이 참담하게 굳어 있었죠. 보호자분들 앉으시겠습니까? 서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은우의 간 전체가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가는 상태예요. 이대로 두면 며칠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치료법은요? 약으로 안 됩니까? 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간이 망가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혁이 재빨리 지수의 팔을 잡아 부축했죠. 제 간을 주세요. 제가 엄마니까 제 간이 맞을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해 주세요. 지수가 주치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은우의 혈액형이 극히 드문 유형이라 친모의 간도 이식이 안 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제 간이 안 맞는다고요? 유전적 돌연변이입니다. 발생 확률이 수만 분의 1이에요. 지수가 복도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전국 장기 기증센터에 긴급 등록하겠습니다. 주치의가 돌아간 뒤 민혁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국내외 장기 기증센터 전부 연락해. 태성그룹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기부금이 얼마든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사 업무는 전부 중단시켜. 내가 직접 지시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이때 은우의 응급실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악의적인 인터넷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냈죠. 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 중병 발병.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태성그룹 주가가 연일 떨어졌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주가가 중요해? 하지만 회장님,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어. 주가는 나중에 생각한다. 민혁은 중환자실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은우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온몸이 노랗게 변했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죠. 은우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마다 지수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오씨 할머니와 보육시설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우를 살려주세요. 기증자를 찾아주세요. 오씨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쉬세요. 밤새 서 계셨잖아요. 학부모 한 명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늙은이가 좀 서 있는 게 뭐가 대수야. 우리 은우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 있어.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해외 장기 기증센터까지 연락했지만 은우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민혁이 집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상관없다. 얼마든 줄 테니까 기증자를 구해와.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쪽은 불법 브로커입니다. 알아. 회장님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력이고 뭐고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도 은우와 맞는 기증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은우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뇌가 붓기 시작했고 결국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기계에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렀죠.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삐. 은우의 심장 박동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이었죠. 의료진 수십 명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처절한 광경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은우야, 은우야. 안 돼. 안 돼, 제발. 지수가 유리창을 두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전기 충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했지만 은우의 작은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제 목숨 대신 가져가도 되니까 은우만 살려주세요. 지수가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민혁이 지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지수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민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한참 뒤 중환자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죠. 주치의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치의의 얼굴에 안도는 없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지수와 민혁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48시간입니다. 이틀 안에 기증자를 못 찾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민혁이 주먹을 꽉 쥐었죠. 산소 호흡기에 얼굴이 가려진 채 미동도 없는 은우의 창백한 손을 지수가 잡았습니다. 반대쪽 손을 민혁이 잡았죠. 두 사람은 소리 한마디 내지 못한 채 은우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치의의 선고가 내려지고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탈진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혁은 벽에 기대어 충혈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센터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민혁이 벽에서 등을 떼며 센터장 앞으로 다가갔죠. 방금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은우와 완벽하게 맞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기적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 맞는 거예요? 지수가 센터장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칭 시스템에 올라온 걸 확인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혁이 지수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혁의 다리도 풀려
두 사람이 함께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가 센터장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혁도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병원은 즉각 수술실 3곳을 동시에 가동하며 수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실장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기증자 가족 측에서 기증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 뭐야? 인터넷에 퍼진 가짜 뉴스를 봤답니다. 재벌가의 사생아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우리 가족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가족이 지금 어디 있어? 이 병원 다른 층에 계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민혁이 발걸음을 때려다 멈추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돌렸죠. 아니다. 최 실장,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병원 로비에서. 생방송으로. 지금요? 준비할 시간이. 시간 없어. 30분 안에 기자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 30분 뒤 태성병원 로비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혁이 단상에 올라섰죠. 민혁의 손에는 은우의 작은 수술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혁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는 전부 거짓입니다. 은우는 제 사생아가 아닙니다. 은우의 어머니 이지수 씨의 남편 김도연 씨는 태성건설 하청업체 대표 박 사장의 횡령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박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죄를 김도연 씨한테 뒤집어 씌웠고 입막음을 위해 김도연 씨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은우의 외할아버지 이만호.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호 선생님은 1년 전 건설 현장에서 무너지는 철근 아래로 뛰어들어 저를 살리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사시면서 딸한테 남긴 건 장고 0원짜리 통장 한 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민혁이 손에 든 수술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 병원 안에서 그분의 손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빠를 억울하게 잃고 할아버지마저 잃은 아이가 겨우 돌을 넘기고 이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어요. 민혁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기증자 가족분들,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거짓 때문에 아빠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은 아이예요.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민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기증자 가족이 있는 병실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50대 여자와 20대 초반의 아들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민혁이 눈물을 흘리며 이만호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50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아들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만호. 이만호라고 했어? 여자가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엄마, 이만호가 누군데 그래? 그분이야. 10년 전에 내 아버지를 살려준 그분. 여자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너 아버지가 안에 갇혔었잖아. 그때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뛰어들어가서 내 아버지를 끌어낸 사람이 이만호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준 그 은인이요? 그래. 그분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는 그날 죽었어.
네가 대학 가는 것도 못 보고 갔을 거야.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 집 사람이 은인한테 진 빚을 갚아야지. 이걸 안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여자가 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기증 동의합니다. 동의서 가져오세요. 당장 서명할게요. 여자가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나도 동의해.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야. 간이 헬기에 실려 태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1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죠. 지수는 병원 예배당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14시간을 그 자리에서 버텼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주치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은우가 살았어요. 대기실에 있던 오씨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우리 은우가 살았어. 학부모 직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환호했죠. 지수가 예배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민혁이 복도 끝에서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지수가 민혁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살았어. 은우가 살았어. 민혁아. 그래, 살았어. 은우가 살았어. 민혁이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안비밀 접견실에서 기증자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접견실 문이 열리고 50대 여자와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민혁 뒤에 섰던 최 실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습니다. 회장님, 저분들 제가 압니다. 뭐? 1년 전 이만호 선생님 장례식에 찾아와서 거액의 조의금을 놓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때 너무 울어서 제가 부축해드렸거든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민혁이 최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자가 지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이만호 선생님 딸이지요? 네, 맞아요. 내 남편이 김아무개예요. 10년 전에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당신 아버지가 온몸에 불이 붙는 걸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내 남편을 끌어냈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어. 아들이 대학 가는 것도 손자 얼굴 보는 것도 못했을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만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어.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은인이 목숨 걸고 살려준 덕에 우리 가족이 10년을 더 함께 살았는데 그 은인의 손자를 살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 여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남편은 교통사고로 떠났지만 은인의 손자를 살리고 간 거야. 남편도 분명 그걸 원했을 거예요. 지수가 여자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실장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죠. 아버지 이만호가 평생 남을 위해 뛰어들었던 그 마음이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손자 은우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된 것이었습니다. 접견실 안에서 지수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민혁이 여자의 아들과 악수를 나누었죠. 네 사람의 울음소리가 접견실 밖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은우의 수술로부터 6개월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사옥 앞 넓은 잔디광장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은우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죠. 은우야, 천천히 뛰어. 넘어진다. 지수가 잔디밭 벤치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멍멍이 빨라. 은우가 까르르 웃으며 강아지를 쫓아갔습니다. 6개월 전 산소호흡기에 얼굴이 가려진 채 미동도 없던 아이가 지금은 온 광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날 오후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만호자선 장학 및 의료지원재단의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수의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단상 위에 지수가 올라섰습니다. 1년 전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여자가 정장을 차려입고 수백 명의 귀빈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뉴스 화면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청업체 박 사장과 사채업자 장마적이 법정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받고 수의를 입은 채 끌려가는 장면이었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단상 아래 귀빈석 첫 줄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우를 무릎에 앉힌 민혁,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오씨 할머니, 그리고 은우에게 간을 기증한 김씨의 아내와 아들이었죠. 아이고, 이 한복 너무 불편해. 움직일 수가 없네. 오씨 할머니가 한복 고름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김씨의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무슨, 주인공은 저기 있지. 오씨 할머니가 단상 위에 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분유값이 없어서 죽은 아버지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잔고는 0원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가신 줄 알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아기가 굶어 울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보다. 나도 은우도 여기서 끝인가 보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건 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용직 노동자로 사시면서 돈은 한 푼도 못 모으셨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10년 전에는 불타는 공장에 뛰어들어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고 1년 전에는 무너지는 철근 아래로 뛰어들어서 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지수가 귀빈석에 김씨 아내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살린 그분의 간이 제 아들 은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1년 전에 살린 분이 제 옆에서 저와 은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으로 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제 아들을 살리셨고 제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설립하는 만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희귀병 환우를 위한 무료 치료 병동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자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재단 로비에 세워진 청동 부조 앞에 민혁과 지수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만호의 자애로운 미소를 담은 부조였죠. 민혁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저 강민혁입니다. 어른의 딸과 손자를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태성그룹을 돈만 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민혁이 부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이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지수가 살던 달동네의 낡은 골목이었죠. 여기 왜 온 거야? 지수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와보면 알아. 민혁이 은우를 안고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곳곳에 철거를 알리는 펜스가 쳐져 있었죠. 펜스 위에 거대한 조감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감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우마을. 저소득층과 미혼모를 위한 무상임대주택 단지. 지수가 조감도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은우 이름이잖아. 여기가 은우마을이 되는 거야? 그래. 네가 가장 힘들었던 이곳이 가장 따뜻한 곳으로 바뀌는 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은우 안고 밤마다 울었어.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변한다니. 지수가 민혁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은우가 민혁의 품에서 몸을 비틀며 조감도 쪽으로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저거. 은우가 조감도를 가리키며 까르르 웃었죠. 민혁이 지수와 은우를 한 팔씩 끌어안았습니다. 은우야, 여기가 내 이름이 붙은 동리가 될 거야. 내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다. 세 사람이 조감도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은우가 만호재단 로고가 새겨진 단정한 교복을 입고 보육시설을 찾아왔습니다. 의젓한 소년으로 자란 은우가 휠체어를 탄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동화책을 펼쳤죠. 옛날에 아주 용감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은우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오씨 할머니가 간식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간식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 오씨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보육시설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이만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가 남긴 빈 통장, 그 안에 담긴 진짜 유산은 세상을 바꾸는 사랑이었습니다. 은우의 맑은 목소리가 보육시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위에 겹쳐졌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 이만호가 평생 모은 돈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남긴 진짜 유산은 통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자기 몸을 던졌던 그 마음, 대가 없이 남을 살렸던 그 용기가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손자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사람을 살린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 언제 어디서 내 가족에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만호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에게 내미는 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